엘리트론과 다운론이죠. 시험 문제가 여기에 엄청 많이 나와요. 보십시오. 밑에 보면은 2018년 9급도 있지요. 뭐 신엘리트론에서 무사결정 이런 데 있는데 이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다운론 하는 것도요.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해요. 이번 국가 7급 문제에서도 이 내용이 또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을 텐데 240회에서 먼저 엘리트론과 다운론 흐름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지. 엘리트론 계열이 있고 일단 다운론 계열이 있다 했습니다. 먼저 생각은 이거예요. 어느 사회나 권력 엘리트는 존재해요. 권력 엘리트는. 근데 이 권력 엘리트가 정책을 분명히 결정할 테고 그 다음 정책 의제를 채택할 텐데 과연 소수 엘리트의 의사를 반영한지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지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누구는 존재한다? 엘리트는 존재한다. 미국도 엘리트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엘리트 존재합니다. 그죠? 북한도 엘리트 존재합니다. 근데 그 엘리트들이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까? 소수의 엘리트의 의사를 반영할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고전적 엘리트론부터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고전적 다운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고전적이란 말 썼죠. 고전적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서브노트에 보시면 주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보면 주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 뒤에가 실증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장과 실증되어 있으니까 사실상은요. 여기에 내용들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상은 고전 엘리트론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처음에 50년대 미개 엘리트론 하는 것은 이런 엘리트론 주장을 뭐합니까?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다운론 있고요. 그 다음 61년 다할에 다운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다운론의 주장 이것을 뭐 한 거예요? 지지를 해준 거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엘리트론 주장이 나오면은 다운론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증적으로 증명해보자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할에 다운론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죠. 그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나오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신 엘리트론, 신 다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 엘리트론, 바라 바라체 무사결정론, 신 다운론은 하해 정부 철회 상호 3자 연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이거죠. 바로 이런 밀세, 지휘점, 정구차원, 군산복합체, 헌태, 명성, 지역사회 중심의 연구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내용들 신 엘리트론을 속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요 여기에서 지금 다운론과 엘리트론 이야기하고 고전적과 신 이야기했는데 신 엘리트론, 신 다운론은 5번, 6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정리한 사람은요 그 문제를 틀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녀석의 흐름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주장이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지. 고전적 엘리트를 하게 되면 일단은 유럽적인 주로 제일 처음에 주장이 나왔단 말이죠. 학문적인 발달은 어디서 먼저 이루어집니까? 유럽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겠느냐. 미첼스에 하면 과두제 설치되어 있는데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과두제 뜻이 뭐였죠? 소수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체제요. 과두제. 그리고 바로 모스크가 되어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파레토 되어 있는데 뭐 28 법칙 하면서요. 사회는 결국 상위 20%가 이끌어가는 거야. 그런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죠? 하면서 이런 어떤 유럽의 미첼스, 모스크바, 파레토 이런 사람들은 사회는 결국 누가 주도해 나간다? 소수 엘리트가 주도해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한 거예요. 고전 엘리트 내용을 보십시오. 방법론을 근거하지는 않았다 했는데 주장이란 말이지. 그냥 과두제 썼고요. 그죠? 결국 지배계획과 피지배계획으로 구분이 되죠. 근데 엘리트들은 동질적이라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사실상 옛날 절대 군주 시대 하면서 군주를 중심으로 귀족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죠. 그죠? 그러면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서 해결되어 있죠. 미첼스, 모스크바, 파레토 되어 있는데 옆에 날개는 꼭 한번 읽어둬야 돼요. 이런 미첼스라든가 모스크바, 파레토 되어 있죠. 보죠. 하면서 이런 어떤 지배계급론 이런 시각까지 제시한 것이 이제 모스크바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고전적 엘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옛날 엘리트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 학자 이름을 기억할 때는 저는 그래요. 이해할 거 있고 암기할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고전 엘리트에 누가 속하는지는 또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미첼스, 모스가 파레토 했는데 아까 저 따는 게 뭐예요? 미모파잖아요. 그죠? 아, 옛날 엘리트들 한 미모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파라고요? 미모파요. 끼리끼리 모여 있겠네 이거잖아요. 그죠? 다른 집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이 말입니다. 아, 이름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다른 책을 보게 되면 파레토, 뭐 모스카, 미첼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게 이제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꿨다겠습니다. 미모파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바로 고전적 다원론 돼 있죠. 그죠? 고전 다원론 하게 되면요. 다원지 이익단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냥 유럽은 이렇게 엘리트가 지배하지만 미국은 다수 국민의 의사가 그래도 골고루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 고전 다원론인데 대표 학자가 벤틀리 또는 트루만 이런 학자들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잠재 이익단 이론이 있고 중복 송원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잠재 이익집단이 뜻이 뭐야 이거잖아요. 그죠? 잠자고 있는 이익집단이요. 현재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집단은 그저 의사로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고 옛날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의사 이들은 활동을 거의 잘 안 하더란 거야. 그죠? 잘 안 해. 근데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잘 마음과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한의사는 잘 활동을 안 한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이익단이죠. 그럼 이들은 잠재 이익단이죠. 근데 이럴 때 의사의 편만 들어줬더니 나중에 한의사들이 뭡니까? 집단 휴업을 하고 한의과 대학 학생들이 뭡니까? 삭발하고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굉장히 정권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집단들 이들도 이익을 무조건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잠자는 사자 개인이 코털을 건드려서 성나게 만들면 그들이 뭐합니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는 이런 잠자고 있는 이익단의 이익도 뭐 해줄 것이다? 반영을 해줄 것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중복성원 이론이 있습니다. 그럼 중복성원은 말 그대로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집단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 소속이 되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어느 쪽을 편을 들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집단 소속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만 들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죠? 강남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 삼성대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뭐합니까? 그죠? 일반 건설회사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느 편을 들 건데요? 그런 시각입니다. 그게 바로 중복성원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런 주장이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바로 고전 엘리트는 미모파했죠. 그죠? 근데 고전 다원론은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했었는데 바로 일반 국민대인데 벤트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단어 있어요? 혹시 일본말 이쪽에서 벤토라는 말 들어봤어요? 벤토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도시락 들고 다닌 것을 벤토 들고 다닌다고 그래. 벤토. 그러니까 벤토가 뭐냐? 그냥 갔다가 뭐 양은 그릇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밥 넣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김치 쪼가리 몇 개 넣을 수 있도록 자그마하게 통돼 있고.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자그마하고 또 김치 넣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밥을 넣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들고 다니면 나중에 김치가 이제 다 흘러가지고요. 막 시큼한 냄새 나고 막 그래요. 그죠? 그걸 벤토라고 해요. 벤토. 그래서요. 엘리트들은 벤토 안 들고 다니겠죠. 엘리트는 뭐였고 미모파였고 그 다음에 일반 그죠? 좀 못 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벤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기억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운로드되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놓고 하지요. 뒤에 보면 244페이지 넘어가서 245페이지요. 다운론이 있어요. 일단은 벤틀리 트루만 되어 있는데 벤토 얘기했죠. 하면 다운론은 다수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더라 했죠. 그죠?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하더라 했습니다. 그죠? 그냥 가끔은요, 진짜로 강의를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도 알겠어요. 한마디 하면 돼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다운로 있다는 거 보십시오. 그게 양가로 1번 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정부가 이를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 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립이란 말에 밑줄 그으세요. 자, 밑줄 그으세요. 저는 이거 강의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내서 밑줄을 그어야죠. 대신 밑줄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그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키워드. 우리 이준모 선생님이 책 이름이 키워드인가? 좋은 말이야. 키워드. 여쭤보죠. 알파는 뭡니까? 시작이 알파이고 오메가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저는 알파는 알만 팔아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일단은 여기에 내용들 분명히 키워드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다운론 이런 쪽에서 봤는데 거기에 이론적 근거가 있죠. 한 잠재 이단 이론, 중복 성원 이론 돼 있단 말이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위에 보면 의 파트에 결국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다원주의 체제에서는 다양한 사상을 반영한다 했는데 바로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의사들이 뭡니까? 수만 명 있으면 그들이 의사회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약사가 수만 명 있으면 그 약사회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노동자가 뭡니까? 수백만 명 있으면은 그게 노동자들이 또 노동조합이라는 이익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집단의 요구를 정부는 뭐 한다는 겁니까? 중재하고 조정한다는 거지. 그 거기에 가로쳐져 있지요. 의 파트에 보니까 개인보다 집단 역할 중시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요, 이 고전 다운론 범주에는 위에 있는 이것이 고전 다운론이고 밑에 달의 다운론도 결국 고전 다운론이에요. 옆에 날개 써놨죠, 그죠? 보시고요. 이론적 근거에 잠재 이단 이론, 중복 소원 이론 돼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이론이 있어요. 옆에 날개 보게 되면 이단 자유주의 돼 있는데 67년 로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이가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중복 소원 이론, 잠재 이단 이론 하면서 골고루 반영한다고 천만에 힘이 강한 집단하고 약한 집단 싸우면은 정부는 뭐 하더라? 이쪽 편을 좀 더 많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뭡니까? 서로 자유롭게 싸우는 거예요.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는 이익단 자유주의를 통해서 좀 강자 편을 들더라. 그 다음에 공공이익단 이론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공익을 주장하는 집단들의 요구가 좀 더 많이 반영되더라 이 말입니다. 특징가 뭐죠? 권력이 분산되어 있죠. 하면서요, 당연히 이 다원론적으로 보니까요. 다원론은 뭐였습니까? 잠재 이단 이론, 중복 성원 이론 바탕이 되면서 다수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한다겠죠. 이게 일단 자유주의는 아니죠. 그걸 생각하면서 정부는 중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은 분산되어 있고 엘리트 집단은 대중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등한 접근 기회에 되어 있죠, 그죠? 의사회든 약사회든 한의사회든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보장되어 있고 전체로 균형을 유지한다 했죠. 정부는 중립이더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 보니까 고전압박 경제학이 뭐였죠? 시장에 맡겨둬도 별 문제 있다 없다? 없다 했죠. 정부는 뭐만 하면 돼? 뭐 말 그대로 거기에 그래도 경제활동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방이나 치안 이런 외교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바라본다는 시각에서 이 다원론의 시각과 고전압 경제학 시각이 유사하다 했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을 했죠. 그죠? 그냥 주장을 하니까 그럼 미국의 사회가 이제 미국 쪽 연구하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 그럼 여기에서 미국이 진짜로 다원주의 사회인지 엘리트주의 사회인지를 증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나온 것이 처음에 50년대 미국의 엘리트는 다 있죠. 하면서 이것은 실증 연구입니다. 실제 조사해본 거예요. 실제 조사를 해본 거죠. 조사를 해본 것인데 거기서 밀스라는 사람이 G계나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미국 전국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죠. 출신들 가끔 우리가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출신, 장관 출신, 그러면서 어느 대학교가 중심이 돼 있네, 어느 지역이 중심이 돼 있네, 뭐 이런 것들 다 조사해 본단 말이지. 그게 바로 밀스라는 사람이 G계나 있는 사람을 정부 차원으로 조사해 봤는데 군대와 산업의 이 엘리트들이 누구하고요? 바로 정부에 있는 정치 엘리트하고 딱 묶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군산복합체라는 거예요. 이 군산복합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언제 나왔죠? 처음에 50년대입니다. 그럼 50년대는 어떤 시절입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났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있었던 시대였지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하면 군대 장군 출신이요.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 뭐였습니까? 육사 출신이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그죠? 군대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었어요. 이런 어떤 군대와 그 다음에 기업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사회 정책을 좌지우지해 나가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 차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중심으로 했어요. 헌터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애틀란타 시라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를 가지고 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논했다는 겁니까? 명성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애틀란타 시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한 조사해봤는데 한 40여 명이 나온 거예요. 40여 명. 근데 40여 명 중에 보니까 이들이 애틀란타 시의 주요 내용을 다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업인 출신이 한 23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노동자 출신이 있고 그렇게 다 뺐더니요. 실제로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엘리트는 몇 명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50년대 6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밀스 되어 있죠. 그죠? 전국 차원요. 군산복합체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권력 엘리트가 결정하고 사소한 것만 의회에서 논의되더라. 헌터의 명성적 되어 있죠. 그죠? 화면수 40여 명 되어 있는데 기업가가 23명, 노동자가 2명 쭉 되어 있는데 결국 헌터는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기업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시험이 나올 때 이 기업을 뭐로 바꿨어? 정치로 바꾼 거죠. 잘못인 겁니다. 기업 엘리트요. 자,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까지 나오냐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밀스의 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요. 지휘접근법, 정우차원, 군산복합체, 명성접근 하면은 명성접근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보십시오. 항상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해상 나오고 그다음에 뭐합니까? 암기해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죠? 진짜 암기하세요. 근데 오늘 100을 암기를 못 해요. 몇 번 보고 최대한 기억을 하려고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것이 오늘 3시간 봐서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요. 1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빙하우스의 기억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후속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지.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밀스 지휘접근법 정우차원 군산복합체예요. 헌터의 명성 지역사회 중심 연구되어 있는데 밀지정군 현명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느낌이 와야 되겠죠. 밀서 밀지되어 있는데 왕의 밀서나 밀지는 전 군에게 배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이 말입니다. 밀지정군 현명하지. 밀지정군 현명하지 되어 있죠. 그죠? 하나 더 장굴 때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 조교했던 친구가요. 이런 것들 기억을 상당히 탁월하게 해요. 그 친구는 뭐라고 기억했느냐. 선생님 여기 애틀란타 지역에 가면은 좀 이름 있는 사냥꾼이 한 명 있잖아요. 헌터를 딱 생각한 거죠. 이름 있는 사냥꾼이요. 이름이 뭡니까? 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헌터 하는 순간에 명성 애틀란타 지역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래 그렇게 기억해도 되는 겁니다. 밀지정군 현명하지 했죠. 이름 있는 사냥꾼 애틀란타 지역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조사했겠죠. 실증입니다. 실제 조사한 겁니다. 그 나도 조사해 볼게 하는 사람이 다할입니다. 그럼 다할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다할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고마워요. 일단은 다할 돼 있는데 다하잖아요. 다할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뭐 하겠다? 수렴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다할의 다운론입니다. 그럼 다할의 다운론 돼 있는데 뉴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거죠.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실증 조사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미국산 잠재 입단 이론과 중복 호소 이론 이거. 그 다음 미국은 주기적으로 선거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결합되어서 다수국민의 의사를 외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할의 다운론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뒤에 245페이지 가서 보면요. 다할의 다운론 돼 있는데 후가분서 누가 통치합니까? 돼 있죠. 한 사회가 제 분산되어 있는데 엘리트 집단이 존재하긴 하나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 집단이 정책 분야별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정책 분야별로 다르더라. 그죠? 무조건 소수 엘리트가 다 결정한 게 아니야.
바로 교육정책 결정한 사람들하고, 그죠? 환경정책 결정한 사람들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면 예를 들어 도시개발 이슈는 경제계 인사들이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공공교육 분야는 교사 교육행정가예요. 하면서 결국 이는 부나 권력 명예와 같은 정책 자원이 여러 엘리트 집단에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엘리트가 없다는 게 아니야. 엘리트는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엘리트들이 영역별로 같아 달라? 달라. 이 내용을 썼죠. 그죠? 그러면서 뒤에 다수엔 정치되어 있죠. 공식적으로는 소수가 정책 과정을 좌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 엘리트 집단들은 바로 선거 때문에 대중 요구에 민감하게 부응하더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무작위인 정책 문제 선정 과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책 문제 선정은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갑작스럽게 뭐합니까? 태풍이 오게 해서 피해가 많이 생기면 그와 관련된 것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외환위기 닥치면서 IMF 경제위기를 맞게 되면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책 이슈가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뭐합니까? 뭐 연평도에 포격을 했다 하면 그것이 뭐 되겠습니까? 이슈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걸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운지의 주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달의 다운론 나왔죠. 이게 결국 뭡니까? 고전 다운론에 속한다겠죠. 그죠? 이런 고전 다운론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정부가 중립일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중립일 것이다. 그러면서요, 다수국민 의사를 반영할 것이다 이런 말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름 자체도 굉장히 음산하신 분이 계세요. 이름 자체 음산해요. 신 엘리트론 돼 있는데 바흐라와 바라츠의 무사결정이에요. 바흐라와 바라츠의 무사결정돼 있는데 제가 음산하다 하는 것은요, 바흐라흐 바라츠 돼 있는데 바흐라흐 바라츠 돼 있잖아요. 그죠? 약간 느낌이 흐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약간 음산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흐라 바라츠의 무사결정인으로 돼 있는데 이 바흐라 바라츠의 무사결정인은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학자 이름 바흐라 바라츠요. 무사결정은 난 디시전 메이킹이요. 62년 나왔죠. 좀 전에 달의 다운론이 몇 년이었느냐? 61년이었어요. 61년이요. 그러니까 달이 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니까 즉 고전 다운론을 지지하는 논문이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바흐라 바라츠가 뭐 있겠습니까? 그 연구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겁니다. 달이라는 사람이 바로 권력의 두 얼굴, 이 중에서 밝은 얼굴은 달이 봤다는 거야. 왜? 이건 조사가 돼. 실제 조사할 수 있어. 조사가 되지. 근데 어두운 얼굴이 있는데 이 어두운 얼굴 이 내용이 무사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어두운 얼굴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건 실제 조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실제 조사가 안 된 거야. 이건 조사하기도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겁니다. 어두운 얼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어떤 년 신문에 막 나와가지고 신문 떠들면서 뭐합니까? 국가가 뭐합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겠다. 그건 눈에 보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금산 분리냐 은산 분리냐 뭐 이런 거 했는데 대기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산업을 좀 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죠? 또는 뭐 해서 안 된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 이런 주장이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기업의 엘리트가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뭡니까? 은밀하게 이것은 좀 하시면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테이블 위에 정책 의제를 그저 논의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그의 애에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지만은요. 가끔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남도란 말이지. 그럼 집사람이 경상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미미하게 건드리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은 금기시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 옛날에 70년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는 무조건 싫어요.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상대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아예 터부시한 거죠.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로 배가 고파 죽었을 때, 그럴 때 빈부격차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장이라는 이슈에 묻혀가지고 그런 것들 아예 논의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논의가 안 되는 거, 아예 묻혀버린 것은 조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조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바흐라-바라치 시인 엘리트론요, 다알이라는 사람이 실제 조사를 하긴 했는데 바로 이 밑에 내용은 다알이 조사를 안 했죠. 그죠? 왜? 조사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무사결정이론은 실증 조사가 쉽다 어렵다? 실제 조사가 어렵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이 의사결정은 정책결정이라 보시면요, 무의사결정은 정책결정이 되지 못하는 방해이기 때문에 정책결정 이전의 과정이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앞에 공부할 때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순서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럼 정책 결정 전이기 때문에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바라치가 이걸 약간 수정을 한단 말이죠. 뭐라고요? 의제 설정에서 그죠?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은 그게 실패하면은 결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 심지어는 결정까지 되고 나면 집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걸 넓은 의미로는 이거죠. 이게 넓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는 정책 의제 설정이고요. 넓은 의미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사결정이 왜 이루어질까 이거잖아. 이유는 뭡니까? 결국 엘리트가 있는데 이 엘리트들, 이들이 있고 일반 대중이 있는데 일반 대중들이 엘리트한테 욕을 하는 거죠. 그죠? 좀 나눠 먹읍시다 이거잖아요. 그죠? 나눠 먹읍시다. 그럼 이 주장을 뭐합니까? 의도적으로 뭐 한다? 박살 내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보게 되면 꼭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꼭 뭡니까? 이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럼 불러다가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전에 많이 했어요. 죽이지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병신 만들고요. 그런 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 중앙정보부라든가 안기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뭡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 이상한 놈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이상한 놈 불러다가 뭡니까? 족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폭력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겁니다. 두 번째요. 폭력을 쓰지 않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나서 뭡니까? 좀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지. 거기까지 우리가 용납해 줄게. 거기까지 하고 나서 잠잠하게 되면은 다음에 뭐 해줄게? 국회의원 한 자리 줄게. 이거잖아요. 자녀들 취직시켜 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런 일은 각 회사나 이런 데 비일비재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용노조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지. 어용노조가 뭡니까? 노동자를 만들어놓고 나서 회사에서 뭡니까? 그들한테 야 나중에 자녀 취직시켜야 될 거 아니냐. 잘해라. 그런 것들이 권력대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포섭이랑 포섭, 코압테이션, 흡수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권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부터는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좀 돌아가는데 편견의 동원이 있죠. 그죠? 우리가 편견되어 있는데 우리 사이 형성되어 있는 편견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이 형성된 편견이 뭘까요? 공산당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게 박정희 되던 시절, 전두환 정부 시절,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만 있으면 뭐 주장만 하면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런 편견을 이용해서 어떤 요구를 묵살시켜 나가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편견을 생각해요. 파이를 키울 시기이지 나눠 먹을 시기가 아니다. 언제 나눠 먹을 건데?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도 꼭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파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A가 이만 가져가고 B가 이만 가져가요. 근데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키우면은 너의 몫과 나의 몫이 다 커지지 않느냐? 일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부터 일단 고치는 거죠. 좀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래 키우면 되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분배 시스템 바꾸고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거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그러면 열심히 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뭐 일하겠냐? 세상에 그게 우리 머릿속에 딱 짱 박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일 안 할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이건희 회장 돈이 없어서 일하는 거예요? 정몽 회장이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정말 일 열심히 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앉아요. 계속 일해요. 일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인간의 욕구체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 하지만은요. 나중에는 뭡니까? 체면을 유지해야 되고 자기 명예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 뭡니까? 베풀고 이런 어떤 사람들의 욕구체계에서 굉장히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으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그게 바로 뭐냐? 편견 동원인 거예요. 이거 이용해가지고 뭡니까? 묵살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절차 이런 거 있는데요.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공무원, 여기에 뭐 파업을 하려고 하면은요. 아, 법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유신 헌법이라는 것이 법이죠. 헌법 지켜야지요. 근데 그 법이 뭡니까? 가진 자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뭐 했습니까?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법 지키라는 거야. 그리고 법을 안 지키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데려다가 팰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경찰한테 야, 저 법 위반한 놈들 왜 가만히 놔두는 거야? 내가 신경 안 쓰잖아요. 경찰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알아서 해줘. 그래서 이게 절차를 자기자한테 유리하게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이게 가장 간접적인 방법이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지금 제가 무슨 시간이 넘쳐나가지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다 시험 문제야. 이게. 가장 간접적 우회적 방법은 뭐이다? 이런 어떤 절차에 조작되어 있는데 결국 편견의 수정이고 그런 거예요. 편견의 동원도 있지만요. 편견을 자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맞춰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하면서요. 여기에 어떤 바라바라치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좀 많아요. 242페이지. 신엘리트론 무사결제는 돼 있는데 다른 당론 비판돼 있죠. 바흐라 바라츠가 권력의 두 얼굴. 여기에서 다알의 다운론을 비판되어 있는데 결국 다알의 다운론을 비판했다는 것은 고전적 다운론을 비판했다. 그래도 됩니다. 다알의 다운론이 고전적 다운론에 속하니까요. 하면서 다알의 모형은 권력의 밝은 얼굴은 보았으나 어두운 얼굴은 보지 못했다. 이 어두운 얼굴은 실제 조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개념되어 있죠. 무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되어 있죠. 하여간 바흐라 바라츠는 결국 기존 사회의 이익이나 권력의 할당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표현되기 전에 질식시키거나 잠잠하게 만들고 관련 의사결정 영역에 접근하기 전에 제거시키거나 만약 이들 모두가 실패하는 경우 집행 과정에서 무력화시킨다 했죠. 그죠?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무능력 무관심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요. 하면서 이런 미국 같은 사회에서 무사결이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철강 회사의 압력으로 공해 문제가 거론되지 못한다. 그죠? 미국 영화 이런 데 보게 되면요. 바로 고압전선이 지나가면서 그 주변의 마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형아 출산 이런 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때 뭡니까? 그들이 그것이 사회적 이슈화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매수하고 그죠? 그 다음 정치인들 자기 편 만들고 그런지 나오거든요. 그런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에 치시면 노동환경 복지 문제 얘기했죠. 내용 권력의 두 얼굴 돼 있는데 밝은 얼굴은 보이죠. 어두운 얼굴 안 보이죠. 좁은 의미의 무사결정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그러나 넓은 의미의 무사결정은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유되어 있죠. 그죠? 결국은요. 지배 가치의 도전을 억압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적 가치 체계에 대한 도전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할 때 있고요. 그다음 가끔은 과잉 충성이요. 그리고 정치적 구조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수단되어 있죠. 폭력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서 권력되어 있죠. 그죠?
정적 흡수되어 있는데 포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섭이라고요. 포섭이라고요. 그리고 3번 돼 있죠. 그죠? 편견에 동원돼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주장은 말 그대로 비애국적이다. 이런 말. 예전에 우리 참 그 애국이란 말 많이 썼습니다. 애국심.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뭐 해외 어떤 외국산 시계라도 하나 차고 다니면 뭐 했습니까? 그죠? 심지어 이런 거 나 학교 다닐 때 우리 책에 국어책에 다른 책 아닌가 국어인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뭐 있었는 줄 알아요? 이게 있었어요. 한 사람이 바로 와이셔츠를 딱 입고 있는데 와이셔츠가 너무 길이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이가 기니까 이제 뭡니까? 그게 이제 뭐야? 외제야. 외제를 입고 딱 다니니까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와이셔츠를 잘라야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자르냐고. 그럼 어떻게? 당신 팔을 늘려야지. 이런 말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외국산은 바로 적합치 않다는 것들을 우리 어렸을 때 막 그 교육을 받고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게 머릿속에 짱 막혀 있어서요. 외국산을 거의 안 사요. 차도 외국산을 사본 적이 없고 시계도 외국산을 사도 차본 적이 없고 몰래 안 차니까요. 스타일 자체가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반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어떤 편견에 동원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조작해서 봉쇄되어 있는데요. 유리하게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편견의 수정이라고 해야 돼요. 조작이니까요. 가면서 규범 규칙 절차 이런 것이 사실상 편견이거든요. 옆에 날개에 편견에 대해서 써놨으니까요.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신 엘리트론에서 바흐라 바르체 무사결정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이거죠. 바흐라 바르체 무사결정이를 신 엘리트론이라고 한다. 신 다운론이라고 한다. 신 엘리트론이요.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바흐라 바르체가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나왔다니까요. 바로 이런 밀수의 지휘접근법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속한다? 신 엘리트론에 속한다.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해줬죠. 그러면서 신 엘리트론 이걸 이야기하면서 봐준 것이고 이 신 엘리트론을요 좀 더 추가 연구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어. 저는 이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안 나오네. 밑에 다이의 엘리트론이요. 그럼 다이의 엘리트론 이 내용도요 2001년 저서돼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 결국 미국의 공공정책은 통치 엘리트 이들의 손을 반영하고 있더라. 하면서 다이가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가장 무사결정의 영역으로 많이 남아있는 게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불평등이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미국 사회는 불평등을 당연한 걸 생각한다니까요. 당연한 걸 생각하지 뭐. 네 능력 없어서 불평등한 거 당연하게. 그래서 이 당연한 걸 생각하는 것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무사결정 영역되어 있죠. 무사결정이 작동하는 과정을 세 가지만 제시했는데요. 국가 정신 유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공 부분은 평등이요. 그럼 민간은 평등을 강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시각입니다. 민간의 불평등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엄청난 소득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총체 경제성장 유지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파이를 키우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그런 말이에요. 경제성장되면 다 좋을 거야. 이런 시각. 그러나 사실 이동성을 유지한다 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을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얘기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근데 사회가요. 구조가 이 밑에 갑이라는 사람이 위에 있는 을 상류층이 있는데 이 상층 올라갈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면 갑이라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사회 구조를 탓하고 사회 시스템을 문제시하면서 이 시스템을 뭐 하기 위해서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혁명을 하든지 그죠? 뭔가 반발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미국 사회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지. 너는 여기 있어. 근데 우리 사회는 이거 없어. 너 열심히 하면 여기 올라올 수 있어. 이겁니다. 근데 지금 못 오고 여기 있어. 왜? 네가 열심히 안 살았어. 너가 능력이 부족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를 이것을 뭐합니까? 치부해버린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치부하다 보니까 결국 못 사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사회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동성이란 말입니다. 이동성이에요. 그걸 유지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요. 그래서 다이의 엘리트론도요. 무사일에 관련돼 있고 무사의 핵심은 결국 불평등 영역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국가정신, 총재 경제성장, 사실 이동성 이런 것이 그죠? 사람들 머릿속에 짱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그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 생각하면서요. 다이 엘리트론까지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운론 돼 있는데 다운론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거지. 그게요. 뒤에 가면 신다운론이 있습니다. 246페이지죠. 그럼 신다운론 이게 있는데 신다운론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신다운론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엘리트론 이런 쪽에서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엘리트론 당연히 비판하겠죠. 그죠? 그러나 엘리트론 시각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다운론은 뭘 비판합니까? 앞에 있는 이 다운론을 비판해요. 다운론도요. 근데 다운론을 뭐라고 비판했냐? 정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정부를 다운론은 무조건 중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부는 중립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요즘 우리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립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립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중립입니까? 무조건 중립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신다운은요. 미국과 같은 다운주의 체제에서도 개독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이 연구도 어디서 나온 거야? 미국에 나온 거야. 미국에서. 이 연구도 어디서 나왔다고요? 미국에서요. 우리 예를 들 때는 자꾸 우리나라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하지만은 이 연구도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바로 다운주의가요. 무조건 정부를 중립이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업한테 편향되더라 이 말입니다. 완전 중립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편향되더라 이겁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과 요기에 편향되더라 했죠. 하면서 여기 하위정부 철회상과 3대 연합이 이 신다운론의 배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위정부 철회상과 3대 연합이 무엇이냐? 하위정부가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 정부 하면 뭐가 나옵니까? 대한민국 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뭐 그런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신다운론 하위정부 이론은 그보다 약간 밑에 있는 수준에서 정부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위정부입니다. 그 밑에 있는 수준이 뭡니까? 이거지. 바로 미국 같은 경우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국방정책은 국방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미국은 의회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국방부 관료들하고 같이 함께 하겠죠. 그리고 미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무기업체들이요. 이들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뭐합니까?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그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어디서 결정하면 돼? 법률이니까 상임위에서 결정하면 돼.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했는데 해당 바로 총기 규제와 관련된 치안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왜? 여기에 이익단 이들이 완전히 딱 공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생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책 영역별로 이런 상임위 수준에서 정책이 결정되는데 이럴 때 상임위 이용과 부처와 이익단이 딱 공생을 하면서요. 정책을 자주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정책 영역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부문화 전문화 이런 말 나왔는데 그 말은 뭐예요? 아, 조금 전에 치안 정책하고 국방 정책하고 교육 정책하고 환경 정책하고 노동 정책하고 3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져요. 국방위원회잖아요. 국방부 관료잖아요. 무기업체잖아요. 교육위원회잖아요. 교육부 관료잖아요. 교원단체잖아요. 바로 국토교통정책이라고 하면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있고 국토교통부 관료가 있고 건설회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 3자를 전부 다 뭐라 하겠습니까? 3자는 엘리트입니까? 일반 국민입니까? 이들 엘리트예요? 일반 국민이에요? 당연히 엘리트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과 달라요. 그럼 이들이 분명히 소수 엘리트예요. 근데 소수 엘리트가 분명히 정책을 뭐 합니까? 좌지우지해요. 그럼 엘리트론 가야지. 그건 다운론이야. 왜 그럴까?
이게 앞의 내용을 좀 받아들여요. 영역별로 다르니까요. 분야별로 다르니까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요, 영역별로 달라집니다. 영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방정책의 엘리트하고 교육정책의 엘리트하고 환경정책의 엘리트하고 복지정책의 엘리트하고 건설정책의 엘리트하고 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디에 속한다는 거? 신다운론에 속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온다는 거? 정책 영역별로 소수 엘리트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3자의 관계는 뭐라고요? 공생관계라는 거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딱 나오면서요. 아, 정부 정책이 어떤 집단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하해정부 철회상과 3자 연합은 정책 네트워크가 이 3자의 연계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지. 그걸 처음에 정리를 해놓는데 교재 246페이지 신다운론 돼 있지. 다운론된 비판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를 무조건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생각이 있다. 이데올로기 역할 강화되어 있는데 생각해봐라. 아무리 어떤 정책이 나서도 미국의 어떤 그죠 자유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은 채택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한국은 아무래도 좀 자유주의에 반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면 일부 사회주의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념적 측면들이 많은 영향을 치는데 너무 강구한다는 거지. 특히 외적인 환경이라든가 구조시야를 강구한다 했습니다. 신다운론 내용되어 있죠. 민주주의 경쟁이 맞기는 맞아. 그 말입니다. 경쟁이 중요해. 그런데 2번 있잖아요. 그죠? 정부를 그렇다고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정부가 약간 치우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특히 3번 나왔죠. 그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업한테 특권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 말이지. 그러면은 4번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래 이거잖아요. 그죠? 자, 끼리끼리 하면서 이 입단, 힘 있는 입단에게 편향되면 이거 어떻게 할래? 우리는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선거 가지고 된다 해서 선거 가지고. 근데 선거 가지고 돼야 안 돼. 선거로 상임위를 뽑아놓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똘똘 뭉쳐 살 텐데 뭐. 그래서 이걸 깨부셔야 돼. 이 구조를 깨부셔야 돼. 구조의 개혁이 필요해 이거잖아요. 그죠? 이때 유착관계를 뭐합니까? 없애야 돼. 그러니까 구조적 개혁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개혁되어 있지. 견제, 분화, 구조의 개혁이에요. 하면서 하해정부 철회상과 3자 연합되어 있는데 신다운론 개혁이라겠죠? 정책 분야별로 달라지더라. 그리고 참여자의 세 집단을 꼭 알아야 돼요. 이 세 집단이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상임위 이용 부처관리 이익단 돼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가가지고 만날 마음이니까 60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문제 가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풀고 나서 점수 안 나온다고 제발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기본 가지고 몇 점이 올라가야 되느냐? 90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 강의만 가지고요. 뭘 문제를 통해서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왜 문제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했는데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내가 기억력을 되살려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날 어떤 사람은 문제 지문만 가지고 판단해요. 이걸 그대로 해줘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문제 풀면 다 풀려야 돼. 그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3자 기억해야 되고요. 3번 돼 있죠? 하해지문에 결국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해서 정책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걸 3자 연맹이니까 네트워크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특성되어 있죠? 끼리끼리 해 드시죠? 자주 만나겠네. 지속적 안정적 되어 있고요. 다운론 시각이라겠습니다. 신다운론적이죠? 다운론 시각입니다. 하면서 이것은요. 끼리끼리 해 드신다겠는데 앞에서 우리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규제정책이 나오게 되면 규제정책은 분명히 뭡니까? 상임위원회 부처 관련 있다 하더라도 의사회가 있고 약사회가 있다 보니까 이걸 끼리끼리 해먹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서로 지지고 보고 싸우는데 어떻게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이요. 그럼 재분배하게 되면 누진세를
좀 더 올리자 이런 말인데 누진시 올리는 것을 정부의 한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 의견 무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야 결정했어. 그래 조용히 처리되는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재분배나 규제 정책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끼리끼리 해먹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잖아요. 분배 정책이요. 대통령 관심이 좀 적은 분야예요. 이걸 생각하지. 그러니까 분배 정책 결정 과정에서요. 대통령과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분배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했죠. 그러는데 요즘 이렇게 끼리끼리 해먹는 게 요즘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쉬워지고 있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지. 왜? 돈 좀 몇 푼 받았다고 뭐합니까? 잡혀 들어가고. 시민단체들 뭡니까? 맨날 돈 스프레 뜨고 감시 감독하고 있고. 뭐 문제 있고 그래서 어디서 누구 만났다 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인터넷이 도배되고. 끼리끼리 해먹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적실성이 약화되어 있다 했는데 시민운동, 이익단 증가, 관할의 중첩 증대, 복잡성 증대하면서 하해 정부식 정책 결정이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이 말입니다. 하면서 밑에 여기까지 흐름 오면서요. 결국 다운과 엘리트는 비교했는데 다운은 정말 중립이죠. 그러니까 매개 역할인데 풍양계 정부, 중립국가 간 브로커인 국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트 모형은 아무래도 엘리트가 주도하기 때문에 외부 엘리트가 통제하는 모형이라든가 자율적 행위라든가 조합주의 이런 쪽에 좀 엘리트론에 가깝다. 생각만 해 두십시오. 자 여기에서요. 최근 나온 문제들 뭐 볼 수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면서 옆에 날개들 문제들 쭉 보시면 좋아요. 하나 봅시다. 그죠? 여기에 243페이지 243페이지죠. 2007년 경남 7급 때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래요. 학생들이 선생님 뭐 문제를 이상한 문제를 그렇게 꼭 실어 놓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이런 문제까지도 풀 수 있으면은 이제 100점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근데 학생들은 60점밖에 안 나와. 그럼 이 문제 볼 필요도 없어요. 60점밖에 안 나온 사람 뭐 이 문제를 봐요.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몇 점을 맞을 수 있어? 90점을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문제는 그래도 풀기 어려워. 왜? 문장 해독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 노는 겁니다. 문장 해독해 보시죠. 엘리트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되어 있는데 1번 되어 있죠. 정책은 엘리트의 가치 배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죠? 2번 되어 있는데 신엘리트 이론을 할 수 있는 바흐라 바라치의 무사결제 이론 일단 자유주의된 비판이 출발되어 있는데 일단 자유주의는 언제 나왔다겠죠? 로이가 1967년에 제시한 거예요. 앞에 있었죠. 근데 바흐라 바라치의 무사결제 이론 언제 나온 거야? 1962년요. 그래서 뭘 비판했어? 잠재 이단 이론과 중복 성원 이론의 바탕을 둔 고전적 다운주의. 누구의 이론? 달의 다운을 비판한 거잖아요.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죠. 밀스는 엘리트 가장 중요한 권력 엘리트는 대기업의 엘리트, 정치 엘리트, 그리고 군사 엘리트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군산복합체예요. 군산복합체. 밀스가 맞아요. 헌터는 뭐라 했습니까? 기업 엘리트요. 얘기했잖아요. 3번 질문 해석됩니까? 소수의 지배계층의 엘리트는 때로는 다운주의자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하는 주장도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해돼요? 이 문장이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그런데 문장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말을 바꿔봐요. 소수 지배계층 엘리트는 그 말을 세종대왕은 그렇게 보십시오. 세종대왕은 다운주의자보다 다수 국민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하는 주장도 주의 있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플라톤의 어떤 철학 이런 쪽에 철인왕 이런 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독재자가 있잖아요. 선의의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독재자는 다수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민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신헌법이요. 우리 국민 몇 퍼센트 찬성했습니까? 그래요. 97%, 8%. 근데 그게 민주적이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주장까지 여기다가 딱 결합을 시키면요. 여러분들이 다수 국민이 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적 아니야. 그 말이죠. 소수 뭡니까? 정말로
선의의 독재자 철인왕.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때 역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캐낼 수는 없지만은 한글 창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선의의 독재자라고 세종대왕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독재도 아니었을 수 있었지만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요 여기에서 맞춰서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3번 문제 해석을 좀 잘 다시 해주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할 얘기 없잖아요. 다 해주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하기 위해서 잠시 놔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뒤에 248페이지 그럼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